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 사연을 아주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신기하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푹 빠져서 그 할머니처럼 출퇴근길에 한 편씩 듣고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10대 때는 라디오 듣는 걸 참 좋아하기도 했고, 이렇게 결혼 생활 같이 다른 사람들의 사연들만 모아서 듣는다는 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 사연 듣는 걸 좋아했지,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참 세상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저는 청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40대 주부이자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초반 엄청 젊은 나이부터 시작한 결혼 생활이 이제 곧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을 바라보는 베테랑 주부죠.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저도 남편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둘 다 원래도 아이 생각은 없던 터라 크게 신경 쓰며 살지 않았죠. 하지만 부부 생활이라는 게 항상 부부만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는 사람이 시댁에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을 뺀 시댁 식구들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뭐하니? 물려줄 손자 하나 없는데. 이래서 내가 결혼 전에는 꼭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했잖니. 옳게. 진짜 우리 동생이랑 트러블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애가 안 생긴대? 우리 동생이야 쌩쌩할 테고. 설마 옳게? 이미 없는 자식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서러웠죠. 게다가 문제가 저한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모와 신우의 태도에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의 안식처는 있었기에 천만다행이었죠. 남편이 이런 시댁 식구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아이 못 낳는 게 뭐 대수냐고 마음으로 낳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모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만 없었다면 저와 친정엄마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됐을 걸 말이죠.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댁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다들 쉬쉬했지만 집안의 천덕꾸러기 남편의 누나였던 신우가 그 주인공이죠. 저보다도 8살은 더 많았던 신우는 결혼하고 대학을 졸업해 곧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는 저와는 달리 오롯이 잘 사는 집에만 매달려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신우가 한편으론 한심하게 보이긴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집에 돈이 많다고 노력을 안 하는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신우에게 시달렸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모가 제게 아이 이야기로 득달같이 달려들게 된 사건 하나가 있네요. 그 일도 저로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 지금도 엄마한테는 그날 일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흠칫 놀라시곤 하거든요. 제 친정은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며 살고 있는 도시와는 거리가 먼 집안입니다. 그러다 제가 학교를 가려고 서울에 올라와 직장 생활까지 시작하고부터는 어쩌다 보니 집에 내려가는 일이 연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게 됐죠. 결혼 후에도 여유가 있을 때 시골은 거의 저 혼자만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은 주말 격주로 근무를 나가는데 같이 가기엔 너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피곤해했기에 저도 딱히 남편에게 꼭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장모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얼굴도 한번 비춰야지. 매번 당신만 갔다가 내 얼굴 까먹으실라. 이러면서 같이 내려가자고 먼저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너무 고마워 얼른 엄마한테 전화해서 가는 날짜랑 다 알려주고 그날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병이 나타난 거죠. 저희 신우 말이에요. 올케, 이번에는 내 동생이랑 시골에 같이 내려간다면서? 그러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시골 생활에 로망 있는 거 저번에 말해줬었잖아. 막 TV에서 시골 한 달 생활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자 혼자서는 무서워서 갈 생각 못했는데 너무 잘 됐다. 나 한 번만 데려가 주라, 응? 갑자기요? 형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그런 TV에서 나오는 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에이, 그냥 나 데리고 가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시골이 다 똑같은 시골이지 뭐가 달라? 나 정말 민폐 안 끼치고 얌전히 있을게. 그냥 시골 생활 궁금해서 그래.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시골 내려가면 저랑 그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랑도 같이 생활하셔야 하는데. 아이 참,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시골 생활 즐기고 와야지. 안 그러면 남들 앞에서 나 시골에서 살고 왔다 할 수 있겠어? 어쨌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다. 이제 뒤로 못 물러? 도장 쾅쾅이야? 만약 나 놓고 가기만 해봐. 이 대문 앞에서 꼼짝 않고 있을 거야. 도대체 어느 누가 자기 동생 시댁까지 쫓아가겠다 그러겠어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의 표본이었고 혼자서 도장을 찍질 않나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도 못 가게 집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다며 억지를 부리지 않나. 그래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때만 해도 이런 신우가 사람은 참 좋았다 생각했으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죠. 시댁과 친정의 중간에서 전 너무나 난감했지만 하는 수 없이 신우의 응석에 못 이겨 엄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한 명 더 데리고 집에 내려가도 될까? 왜 이 집안 응석바지 남편 누나 자꾸 데려가 달라고 조르네. 그래? 도시 사람이 시골 내려와서 안 힘들겠어? 사위도 우리 집 처음 왔을 땐 벌레다 뭐다 적응하기 엄청 힘들어했잖아. 내 말이... 안 그래도 내가 TV에서 보는 거는 다 각본이 있는 거다. 실제랑은 다르다. 다 설명을 했는데도 자기는 시골에서 생활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아주 막무가내더라고.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야 상관없지. 요즘 사람들은 시골에는 벌레니 뭐니 하면서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게 로망이라는데 뭐가 어때? 그냥 네 시누이랑 같이 내려와. 이번 기회에 시골 인심도 한번 맛보게 해주지 뭐. 오랜만에 젊은 바람 불겠다 얘. 젊은 사람이 시골 와서 농가 체험이라도 하는 것 같은 신우의 말이었지만 그래도 젊은 피가 오니까 분위기도 좋을 거라며 엄마는 흔쾌히 신우를 데려오라 하더군요. 너무 미안했지만 이번 한 번만 꼭 좀 부탁한다. 엄마에게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신우 성격에 시골 갔다가 어떤 일이라도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죠. 역시나 제 예상이 틀리지 않더군요. 신우는 제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로망의 시골집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면서 아기처럼 칭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갓 태어난 애도 신우보다는 조용할 것 같았죠.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는데 자꾸 파리가 들러붙질 않나. 나 어제는 눈 떴다가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니까. 발 많이 달린 그 벌레. 그게 내 옆에 떡하니 있는데, 내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이런 곳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러자 역시나 엄마가 저 대신 먼저 나서면서 그런 신호를 달랬어요. 철부지 없는 어린애도 저렇게 말을 안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한숨이 절로 쉬어지더군요. 사돈처녀 온다고 내가 약까지 다 뿌려놨는데 그것들이 들어와서 사돈처녀를 놀라게 했네 그래. 혹시라도 또 나오면 그땐 나나 우리 딸 불러요.
눈 깜짝할 새에 잡아줄 테니까. 눈 깜짝할 새에 잡으면 뭐예요? 또 나오는데. 아예 안 나오게 할 순 없어요? 서울이 여기보다 훨씬 넓어도 그런 벌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대체 여긴 뭘 어쨌길래 이렇게 벌레가 많다? 하루 종일 그 똥밭에서 살다 와서 벌레가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젠 하다 엄마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엄마까지 제 아랫사람인 듯 부리려고 하는 신우의 행동에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맞받아치며 반박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누나의 짜증스런 목소리 더는 듣기 싫었는지 제 옆에서 저와 엄마 편에 서서 신우에게 뭐라 한 소리 했죠. 그럼 시골이 다 이렇지 뭘 상상하고 따라오신 거예요. 뭐 TV에서 보던 전원생활 그런 거라도 생각하시고 온 거예요? 그건 다 작정하고 만든 내용이니까 그렇게 좋게 나오죠. 요즘 시골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케는 내 로망 다 알면서. 내가 그 프로그램 이름까지 말해주면서 시골 생활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말해?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없는데 여기 버스는 다녀? 누나, 제발 그만 좀 해라. 장모님이 해주신 밥은 돼지처럼 처먹더니 뭐? 원하는 로망이 아니야? 그럼 뭘 생각하고 온 거야? 그 나이 됐으면 이제 철 좀 들어.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안 그럼 시내 태워줄 테니까 혼자서 서울 올라가든지. 넌 가족이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너도 남자라고 처가편 든다 이거지? 이게 무슨 시골 생활이야. 어제도 그래. 너희 둘이 밭일한다고 나가버리고 그 사이에 바퀴벌레도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아니, 형님 몸뚱이가 벌레들보다 만 배는 큰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난리예요. 파리만 해도 그래. 서울에는 뭐 파리도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남편 말대로 그냥 올라가고 싶으시면 말을 하세요. 당장이라도 터미널에 태워드릴 테니까. 왜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지금 자기 잘한 곳에 왔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뭐야? 올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형님, 제발 철 좀 드세요. 자기 동생한테도 저랑 똑같은 말 듣고 그보다 한참 아래인 저한테도 이런 말 들으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냥 못 데리고 간다 말만 했어도 여기가 이렇다는 것만 보여줬어도 같이 안 내려왔을 거 아니야. 씩씩거리던 신우는 자기가 바퀴벌레 한 마리에 아주 무서워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며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자기를 왜 데리고 왔냐며 미리 여기 사진이라도 보여줬으면 안 내려왔다고 이제는 장담 못할 말도 꺼내면서 저를 닥달했어요. 그래서 전 없던 두통이 생길 지경이었죠. 그러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일로 평생을 시댁에서 죄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는 신우가 그럼 나도 너희 따라가서 밭일 한번 해볼래 하면서 그 벌레 무섭다던 사람이 기세 등등하게 따라 나서는데 한 번씩 같이 와서 엄마 일을 도와주던 남편과 저는 알아서 일을 찾아 시작했지만 철없는 신우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저희랑 있으면 또 무슨 잔소리 들을까 싶은지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밭일을 하다 보면 잡초를 뽑아줘야 하는데 그게 초심자의 눈에는 막 올라오는 새싹이나 잡초나 똑같은 풀로 보이거든요. 주말 농장이라도 한번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잡초를 베주는 일이 밭일에선 토양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낫으로 쓱쓱 쉽게 잡초를 베는 엄마를 보고는 그게 재미있어 보였는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엄마 낫을 허락도 없이 훌쩍 들고 가더니 그대로 밭에 있는 멀쩡한 작물들까지 다 베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걸 베면 어떡해? 그거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사돈처녀, 그냥 내가 할 테니까 그 낫 줘요. 그러다가 멀쩡한 애들까지 다 잘라먹겠네. 처음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실수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제가 더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그 재미 한 번 찾다가 1년 농사 다 망하게 생겼어. 거기 그건 새싹이라니까 왜 자꾸 베려고 그래. 거기도 절대 건들면 안 돼. 아휴, 이러다 내 심장 떨어지겠다. 아, 그냥 나 이리 줘요. 어? 뭐 다 똑같은 풀이구만. 괜히 내가 모른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다 눈이 있다고요. 이 풀이랑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난리가 난다고.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잡초 제거한다면서 낫을 여기저기 휘두르며 멀쩡한 작물을 계속해서 베어갔으니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얼른 그 손을 잡아 낫을 빼앗으려 했죠. 이대로는 올해 농사 다 망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낫을 신우에게서 빼앗아 온다는 게 그대로 낫을 잡고 팔을 휘두르다 그 낫에 신우의 팔이 베이고 말았지 뭐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끔찍한 일에 신우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얼른 신우를 데리고 읍내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몇십 바늘이나 꿰매고 말았죠. 결론으로는 신우가 엄마한테 억지 부리다 이렇게 된 일인데 신우는 엄마 때문에 자기 팔에 흉 생겼다고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며 책임지라 난리 부르스였죠. 막 고소한다 하면서 소리도 지르는데 남편과 저는 옆에서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옆에서 모든 상황을 봤던 저희 부부는 누가 피해자인지 다 보였으니까요. 누나, 제발 그만 좀 해라. 부끄럽지도 않아? 본인이 일 저지르면서 억지 써놓고는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해? 넌 나한테 지금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는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아니다. 너도 책임져. 이거 어떡할 거야? 고소 싫으면 성형이라도 하게 피해 보상을 해주던가. 이러는 신우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댁에서는 신우가 이 꼴로 왔으니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남편이 앞에서 막아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모녀를 아주 엄청난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했던 말들로 모자라서 따로 엄마한테 전화해 있는 말 없는 말까지 다 했다더군요. 안 그래도 여자 몸에 흉 남겼다 걱정하던 엄마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엄마는 농사일로 한참 힘든 와중에도 부랴부랴 서울까지 올라와서 시댁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정말 억울하더군요. 아니, 미안한 사람은 정작 신우여야 하는데 자기가 억지 부려놓고 이런 일까지 생겼으면서 아주 자기 탓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시댁에 말을 하고선 저와 엄마가 시댁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서 마땅하다는 듯이. 게다가 시모는 엄마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나 하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무식한 년 무서워서 피한다더니 왜 그런지 딱 알겠네. 애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쩝니까? 사돈이 얘 결혼 못하면 데리고 가서 살 거예요?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그 미안하단 소리 집어넣고. 이후로는 제가 친정의 친자를 꺼내기만 해도 자기 딸 인생 망친 집안이라며 제 입에서 친정을 가겠다는 소리조차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더군요.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모가 저만 보면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게 말이죠. 그렇다고 당하고만 살진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도 있는데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시모에게 저도 이판사판으로 할 말을 다 하고 살긴 했죠. 시작은 형님이 먼저 다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제 친정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괴롭힐 거면 양쪽 입장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있으시라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가 뭘 제대로 못 알아. 넌 네 신우가 이렇게 되는 동안 뭐 했니? 아주 평소에도 우리 애를 안 입곱게 보더니 너희 엄마가 시켜가지고 애 결혼도 못하게 이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고 싶었으면 진작에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어디 같이 가자고 먼저 꼬시길 했나요? 아님 밭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밭일하라고 소리를 쳤겠어요?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다 싶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딸이 일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겠죠. 솔직한 말로 신우 말만 듣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그렇다 치고 엄마까지 괴롭혔으니 속에 쌓인 화가 많았죠. 저도 모르게 그간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도 입으로 술술 나왔습니다. 그럼 쟤 저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 우리의 병원비라도 보태. 어쨌든 시골에 내려간 애 팔 저렇게 만든 원흉은 너희 친정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병원 가서 흉치료 받으세요. 저랑 엄마가 책임지고 그 치료비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는 이걸로 저나 엄마 이렇게 핍박하지 마세요. 이러고 결국에는 저와 엄마가 돈을 보태서
신우 흉터 치료까지 다 거들어줬죠. 그래도 여자 팔에 흉이 지게 생겼으니 사람의 도리로 책임은 지자 싶었으니까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신우 흉터 치료가 정말 잘 돼서 지금은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다친지도 잘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겠지 싶었는데 시모는 여전히 뭘로 괴롭힐까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이젠 임신 문제로 쥐잡이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야? 너희 시도는 해보고 있는 거니? 며느리 너 우리한테 바쁜 애 만회했던 것처럼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대 끊기면 어쩌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었죠. 저희도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서는 둘 다 문제가 없다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시모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저도 스트레스가 꽉 찬 상태에서 자꾸만 시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이렇게 저랑 이 스트레스 주는데 애가 생기겠어요? 있던 애도 떨어지겠어요. 그래, 네가 나가서 사니까 이제 아주 남이라 이거지? 오냐, 앞으로 너희한테는 절대 내가 신경도 안 쓴다. 너희끼리 아주 잘 살아라. 그리고 남편은 모르겠지만 이후 저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가서 좋은 말 들을 일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줬어요. 아무래도 항상 그 집에서 당하기만 하는 저를 봤으니 함부로 입을 열지는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놀란 마음에 얼른 엄마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들어보니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려다 과로로 쓰러졌다더군요.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무리를 해? 저번 일도 잘 마무리됐잖아. 그리고 이젠 정말 나만 두고 다 가려고 그래? 제발 무리하지 말고 살아, 어? 저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에 이어 엄마까지 잃게 될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쓰러진 걸 보곤 저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남편에게도 말했죠. 아무래도 내가 엄마 옆에서 일 좀 돕고 그래야겠어. 당신도 지금 회사 주말까지 일 시킨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지? 곧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랑 엄마한테 같이 내려가서 농사일 제대로 배우는 건 어때? 저는 남편이 그래도 생각은 해보겠다 할 줄 알았어요. 그간 같이 내려가서 일하면서 손발이 척척 맞기도 했고 한 번도 일이 어렵다, 힘들다, 투정 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본인 입으로도 시골살이 정말 괜찮다며 언제 한 번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제 생각과는 정반대였나 봅니다. 내가 아무리 권고사직 받을 것 같다고 했지만 회사 다니기 싫다고 시골 내려가긴 좀 그래. 장모님 댁에 내려가면 농사일에 축사일에 도시에서 자고 살던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냥 이직 준비나 하려고. 경력도 있는데 아깝잖아. 자기는 시골 일에 그냥 손만 거드는 정도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시골은 절대 못 내려가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나 들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이직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던 회사였고 전문 분야에선 잘 알려진 곳이었는데 다른 곳에 이직하려면 이미 남편 소문이 어느 정도 나이지 않겠어요? 전 그런 마음에 걱정이 되어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만한 수익이라도 나는 엄마 일을 같이 하자고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얼른 따라붙어도 모자랄 판에 저런 말을 하니 화가 났죠. 그리고 더 서운했던 사실은 저까지 못 가게 막으려던 거였어요. 당신도 거기 내려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장모님 보고 다 청산하고 올라오라 그래. 그거 붙들고 있어 봐야 물려받을 사람이라곤 당신이나 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속상했던 마음을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하더군요. 사위 말이 맞다. 왜 사서 시골에 내려와서 고생을 해? 이 고생은 내 대로 끝내는 게 맞아. 내가 미련이 남아서 아직 붙들고 있어서 결국 너까지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구나. 있던 건 정리해서 너한테 물려주마. 난 그냥 시골에 있는 그 집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그걸로 너도 이 엄마한테 그만 신경 쓰고 네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 그게 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러고는 엄마는 남편까지 불러서 걱정시켜 미안하다며 말하더군요. 어쨌든 제 앞으로 좀 남기고 갈 테니 절 잘 봐달라면서 말이죠. 엄마는 남편이 없는 슬픔을 제게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소한 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저는 그러고 살지 않았으면 하셨겠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엄마 퇴원을 돕고 시골에 다녀온 사이 시댁에서는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더군요. 집에 올라오니 신우와 시모가 떡하니 거실 중앙에 서서 들어오는 절 맞이하는데 전 순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 사도는 잘 보내드렸니? 안 그래도 너 오기만 기다렸다. 내가 철규한테 듣자 하니 너희 엄마가 너한테 재산 좀 남겨주었다며? 어디 얼마나 있는지 나도 좀 보자. 제가 엄마한테 받은 유산을 왜 어머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농사일하는 집이라며 무시할 땐 언제고. 지금 일이 좀 급하니까 그렇지. 우리 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야. 어떻게 급한 불은 빨리 꺼야 하지 않겠니? 너 빼고도 십시일반 다 모으고 있으니까 너도 동참해라. 그래 옳게. 내 남편 말이야. 성격 진짜 무서운 거 알지?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집에서 아주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남편도 나 철석같이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내 회사 투자해줬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거래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도와줘. 어? 들었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도 좀 협조해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리고 있는 돈 얼른 필요한데 써야지. 그냥 가지고나 있으려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이 못 낳는다면서 핍박하고 괴롭힐 땐 언제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큰 소리 내게 됐어요. 제가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받은 재산이고 이거 시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열심히 해서 저한테 준 소중한 돈이고요. 그런 돈을 제가 왜 드려야 하는데요? 이거 싹수 노란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엄마가 우리 딸 팔에 상처 낸 거는 생각 안 하니? 게다가 우리 집안 대 끊으려고 작정한 건 네 시누이가 결혼해서 아이 둘이나 낳았으니 망정이지. 집안 말아먹으려던 사람 일 수습해줬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거 다 보상하고 치료비에 그 말도 안 되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니 뭐니 하던 것도 다 준 게 언젠데요. 그리고 이젠 형님 팔에 흉 하나 찾기도 힘든데 그걸 언제까지 우려먹으실 거예요? 게다가 애는 뭐 저 혼자 사놨나요? 당신 아들은 왜 뭐라고 안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대들 줄은 몰랐는지 시모는 이제 아나무인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더군요. 남편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농사짓는 네 애미도 사돈이라고 받아주고 지금까지 너 이렇게 입히고 재워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아주 원수로 하려고 그러네. 어차피 농부가 떼돈 벌 일이 뭐가 있어? 네 애미가 남겨줘봤자 푼돈이잖니. 그게 뭐 그렇게 아깝다고. 그 말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치솟더군요. 제 친정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제 앞에 둘도 그렇고 이 상황이 되도록 시댁에 제가 엄마 재산을 상속받은 일을 말한 남편도 그렇고. 푼돈? 지금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짓고 축사해서 동물들 똥오줌 치우고 다녔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너한테 남긴 게 많겠어. 일단 우리 큰 사위 대출만 어떻게 좀 하게 너도 동참 좀 하라는 거야. 그럼 나도 이런 말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대로 네 시누이 이혼하게 두고 보고만 있을 거니? 이 사람들 말이죠. 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몰랐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사람이란 눈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제 옆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죠. 정말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 철면피 나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당신들 나한테 할 말은 없어요? 어머님, 저한테 사과부터 하셔야죠. 우리가 너한테 무슨 사과를 하니? 응당 너도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은 집안일에 보탬이 돼야지. 애도 못 낳는 애가 무슨 큰 소리를 내, 큰 소리를?
네, 그 잘난 애 못 가지게 만든 장본인이 당신 아들이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평생을 모르고 살 줄 아셨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눈치가 있죠. 어떻게 모르고 살아요? 사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한테 속인 게 있거든요. 앞에서 저와 남편 모두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우연히 남편이 주말에 회사에 출근한 사이 집을 정리하다 발견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적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서류에는 남편한테 씨가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아이를 원하고 바랐던 사람이면 이 일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가하고 나서는 그렇게 심한 구박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착한 그 사람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를 가족 앞에서 하지도 못했으리라 생각하면 얼마나 가여웠는지. 그런 생각에 입을 꾹 닫고 지금까지 살았건만 이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 너 지금 할 말 없으니까 괜히 이상한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시모는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에 정말 남편이 집에는 이런 방구도 안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방에 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시모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낯빛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그런 시모에게 저는 2연타를 먹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푼돈을 물려받아요. 뭘 모르시나 본데 저희 집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축사일 한다고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고 우습게 보셨죠? 여기 적힌 금액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 푼돈인가? 여기서 제 친정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순 없겠네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인데요. 아이를 가진 엄마를 두고 아버지란 사람은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도망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저를 버리지 않고 혼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외가가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낳고 어렵게 사는 엄마를 미련한 년이라 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생활하던 제게 살아생전 꼬박꼬박 생활비를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저랑 엄마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굉장히 힘겨워하셨지만 제가 결혼까지 앞둔 상황이라 제 앞에서는 티를 잘 내지 않으셨죠. 그런 엄마에게 많은 위로가 된 건 외가에서 엄마 앞으로 된 재산이었습니다. 두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겨둔 것들이 엄마 곁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외가가 못 사는 집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가는 제법 큰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축사까지 사업을 벌려두어 적지 않은 돈을 벌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자식도 엄마 하나라 외조부님은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리를 해서라도 외조부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던 돈이 꽤 됩니다. 원래 시골 부자들이 겉으로 보기엔 부잔가 싶더라도 속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마침 내려가서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재산을 싹 정리하고 왔던 길이었어요. 아무래도 당장에 처분하면 엄마가 쓸쓸해할 것 같아서 대충 물려받을 재산 견적을 뽑아서 온 길이었습니다. 그걸 서류로 뽑아서 일단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자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하려 했죠. 아무튼 그런 재산이 적힌 서류였으니 시모는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더니 이제는 안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시모의 낌새가 이랬으니 이상하다 싶었는지 옆에 서 있던 신우도 그 서류를 뺏어 들고는 말도 못하고 입을 막고는 새된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런 돈이 옳겠지. 그냥 시골에서 대충 농사나 짓고 산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재산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갔던 집도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나 다름없었잖아. 참나,
어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어먹고 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그렇게 나대면서 살지 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당신들보다 나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며느라가.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우리도 일이 급해서 그랬어. 얘 남편이 자꾸만 빨리 해결 안 해오면 우리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네 신우회사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말해서 얘를 범죄자로 만든다니까. 우리도 급해서 그랬다. 결국 끝까지 자기 사정만 급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 사과 한마디 없이 급해서 그랬다며 일단 신우회사 빚만 처리하게,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당장 그 서류에 있는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다며 어이도 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들으란 듯 말했어요. 당신 가족들한테 내가 유산 상속받은 거 다 말했다며? 그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잎사게 말하고 다녀? 당신이랑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내가 바보였지. 그냥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안 생길 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열심히 시도해서 만들어 보던지. 눈치가 빠른 남편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했는지 급하게 달려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저를 말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문제라고 하면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 할까봐 그랬어. 나 너무 무서워서. 우리 이렇게 헤어질 사이 아니잖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왜 사람을 속이고 살아? 그것도 20년 다 돼가는 시간에? 처음부터 우린 애 없을 거다. 그냥 확 답했으면 지금 당신을 믿고 한 번은 넘어갈 수도 있었어. 근데 당신은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살더라? 내가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살 때도? 남편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달라 계속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전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버린 상태였죠. 이 사람들은 그저 제가 집에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말에 얼른 달려와서 돈에만 눈 빨갛게 변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믿고 살겠어요? 뭐 남들이 말하는 아이 때문이라도 산다는 그런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이 소식에 엉덩이 무겁던 시부까지 달려와서 저에게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 자기 식구들 용서 좀 해달라고.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시댁에 얹혀 살 때는 그렇게나 애 못 낳는다고 시골에서 농사일이나 하던 사돈이라며 사람 무시를 하더니 거기에 우울 엄마가 그냥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축 똥 오줌이나 치우고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죠. 돈 좀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달려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다는 게 정말이지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이후 저는 짐을 모두 챙기고 친정으로 내려왔고 엄마는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고 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구나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나중에 마음을 추스르고 엄마와 긴 이야기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왜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남편의 상태에 대해 적힌 서류가 확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날짜가 이미 무려 10년도 더 전의 것이었으니 말이죠. 판사님, 그게 어떻게 증거 자료가 됩니까? 이 사람도 저도 아이는 바라지도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은 정말 뻔뻔하게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전 어이가 없어서 그런 남편의 말은 대꾸도 안 했습니다. 변호사도 괜히 감정적인 것보다는 저처럼 있는 사실로만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판결에는 도움이 된다며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태도에 법원에서는 남편 심보가 괘씸하다며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받았던 핍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청구했고 살면서 같이 모은 재산의 절반을 제 앞으로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거기에 엄마와 제가 신우에게 준 병원비에 치료비에 말도 안 되던 정신적 피해 보상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가져갔던 돈들을 싹 다 받아내고 말겠다라는 심정에 더해서 그간의 일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시댁이 가진 재산을 모조리 다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변호사 말로는 이것도 굉장히 잘 받은 거라며 더 이상의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 말도 맞다 싶어 그냥 이 결과에 만족하고 지금은 전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전남편의 집안은 아주 폭삭 내려앉았다고 해요. 신우의 남편 말대로 신우는 자기 회사에 투자하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 자체가 없던 일로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었고요. 그대로 신우의 남편과는 이혼, 빚더미에 나앉아 그 많던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단칸방 하나 구하기 힘든 생활을 전전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서울 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간 저한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말을 해줬죠. 너 이혼한 시댁 있잖아. 거기 첫째 딸이 지금 사기 다 쳐놓고 수습도 못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더라. 그래도 일부 빚들은 갚은 정황 때문에 아예 사기꾼으로 집어넣지는 못하고 빚쟁이처럼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있대. 아주 소문이 여기까지 쫙 다 퍼졌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영락 없이 사기꾼으로 깜빵 들어갈 줄 알았는데 참, 한국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 다행이라면 신우는 끝까지 경찰에게 사기꾼으로 처벌을 받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신우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영락 없는 사기꾼이라며 신우를 쫓아다녔지만요. 원래도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회사 그마저도 사실 시부의 돈으로 시작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시댁에서 그렇게 신우와 붙어 다니던 시모는 신우 회사 일을 수습한다고 집까지 팔아넘기고 현재는 전 남편의 집에서 시부와 함께 얹혀서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네 시누이였던 사람이 작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네 전 남편 있지? 꼴에 너랑 이혼하고 여자 만난다더라. 웃기지 않아? 그런데 하필이면 너희 동에 살던 사람들이 네 전 남편 씨 없는 수박이란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나 봐. 그래서 뺨 맞고 헤어졌다더라. 웃기지 정말. 제가 회사에서 이 언니랑 친하게 지냈던 것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였거든요. 옆동에 살던 언니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 수근거리며 그 주변에서는 고자라고 아주 쫙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도 뻔뻔스럽게 이리저리 찌르고 다녔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나던 여자도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다면서. 아마도 재혼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열어놓은 문 밖으로 저랑 시댁 식구들이 나누던 대화가 쩌렁쩌렁 그 아파트에 다 울렸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지금 저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모두 접고 시골에 내려와 그간 힘들었던 일들은 다 잊고 엄마에게 농사와 축산일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지내서 그런지 이전과는 한결 좋아진 엄마를 보니 마음이 편하네요. 아, 엄마 건강도 지금은 훨씬 많이 좋아지셨어요. 괜히 나 때문에 시골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너한테 좋은 일만 해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어. 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 엄마 옆에서 이렇게 시골 일 배우는 거 너무 좋은데? 진작에 회사 생활 때려치우고 내려올 걸 그랬어. 그러면 그딴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지금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치? 뭐가 그치야. 그래도 너 아직 젊은데 아직 좋은 인연 만나서 살아야지. 혼자서 살면 엄마처럼 외로워. 엄마가 그때 괜히 숙이고 들어갔겠어? 다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지. 또 이상한 소리 시작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닌 여기 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거만 걱정하고 사시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든 짝을 짓고 살아라 하시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멀리하려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 일도 있었고 저도 결혼이라는 생활에 묶여서 산 지 오래라 질렸고 말이죠. 엄마는 자신 팔자가 이래서 제 팔자도 똑같다며 자책하실 때도 있지만 전 오히려 똥차 이렇게 버릴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과 끝까지 행복한 날을 보냈으면 합니다.